안녕하세요. 전 전라도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서 서본 경험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숨 한 번 내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인생사라는 것이 모진 풍파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해가 비추는 법이니까요. 제가 겪어왔던 일도 그랬습니다. 절대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그 독한 나날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견뎌지더군요. 그런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 같은 고향,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일찍이 도시로 나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아버지 때문에 딱 발목이 잡히고 말았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논농사는 당연히 필수였고요. 봄에는 갯나무를 캤고 여름에는 호박이랑 고구마, 겨울에는 배추를 키우며 1년 내내 쉬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세월을 먹어가며 힘이 빠지는 건 생각도 않고 그저 논밭을 넓히기에만 욕심을 부리시니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오빠들은 진즉에 도시로 나갔고 이제 저 혼자만 부모님 곁을 지키고 있었죠. 만약 저마저 고향을 떠나면 아버지가 벌려놓은 논밭들을 결국 갈아엎고 말아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올해만 도와드려야지, 다음 해에는 딱 1년만 있다가 나가야지, 또 그 다음 해에는 내년엔 진짜 떠나야지 몇 번이나 다짐을 했건만 결국은 고향을 뜨지도 못하고 동네 오빠랑 눈이 맞아 눌러앉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후회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흙냄새, 바다냄새 나는 제 고향이 아니겠어요? 늘 제겐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시골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남편은 특히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봐온 사람이니까 성심이 곱고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바지런을 떨었고 배추를 수확해 전국에 출하할 만큼 수완도 좋았습니다. 농산일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런 남편과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인생도 나쁘진 않았어요. 돈이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벌었고 가까운 곳에 친정과 시댁이 있었으니 더 좋았죠. 그리고 귀한 외동아들도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며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또 얼마나 바르고 착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죠. 바쁜 와중에도 제 엄마 아빠 생각한다고 안부 전화 한번 빼먹지 않았고요. 방학이 될 때면 꼭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일을 돕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이번엔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뭐하러 왔어? 모처럼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좀 쉬면서 다음 학기 준비나 하지. 엄마 아빠가 너 없으면 농사 못 지을까 봐? 나한텐 고향 집에 오는 게 쉬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아빠랑 낚시도 하고 내가 서울에서 그런 걸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밥이랑 아빠가 하는 낚시가 그리워서 오는 거구나? 난 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내려오는 줄 알았지. 아유, 엄마도 참,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당연히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싶어 했겠지. 너 내려온다고 해서 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허리띠 딱 풀고 먹어라.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대체 엄마 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거야? 방학 때 보는 아들 얼굴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해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도 저 못지않게 아들을 반겼죠. 어이, 아들 왔어? 대학 생활은 어때? 어떻긴요. 학교 생활 별거 없어요. 다들 벌써부터 취업 준비하느라 눈이 벌게 져 있죠, 뭐.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공부하는 게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취업 걱정하지 마. 네가 취직 못하면 이 아빠가 취업 다 시켜줄라니까. 네? 아버지가 날 어디다가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야, 임마. 이 아버지가 가진 논밭이 얼만데 일거리라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주 널렸다 널렸어. 네? 아이, 아버지도 참. 그나저나 오랜만에 우리 아들 왔으니까 내일은 만사 제쳐두고 낚시나 가야겠다. 안 그러냐? 우리 두 사람 빠지면 엄마가 무지하게 힘들 텐데. 아니야. 네 엄마는 상상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라서 괜찮여. 이따가 밥 먹고 낚싯대나 챙겨두자. 알았지? 아들과 남편은 때로는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외동아들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아들을 참 끔찍이도 아꼈어요. 자기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배시시 웃고는 했습니다. 아들 또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뒷바라지하는 부모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며 제 손으로 돈을 벌어 학비나 생활비를 보태려고 애를 썼죠. 살갑긴 또 얼마나 살거웠는지 모른답니다. 을의 아들이라면 무뚝뚝하기 마련인데 아들은 애교도 많고 농담도 잘하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리에게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난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엄마, 아버지, 사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할 말? 저 실은 영장이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 바로 입대하려고요. 뭐? 영장? 벌써 영장이 나왔단 말이야? 아니, 다음 달에 입대하는데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미리 말해서 뭐해요. 엄마 신경만 쓰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너무 갑작스럽다. 엄마, 어차피 가야 하는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제대한다고 할걸요? 아유, 아들이 군대를 간다는 소식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이 조만간에 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안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입맛을 쩝쩝 다시며 먼 산만 바라봅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 군대를 간다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헛헛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애써 표정을 꾸미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그깟 군대 아무것도 아니다. 사내답게 씩씩하니 다녀와. 아버지는 3년이나 있다 왔는데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요, 아버지.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암만 우리 걱정은 하덜 말고 후딱 다녀와. 아들과 남편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쉽다는 듯 하루 종일 붙어 다녔습니다. 밭일도 같이 하고 읍내도 함께 다녀오고요. 둘이 찰싹 붙어서 저수지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웠죠.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과 아들은 밭에 다녀오겠다며 트럭에다 농기구들을 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남편과 아들의 마지막 모습일 거란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못했죠. 점심 먹으러 올 때가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들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연락이 통 닿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 예기치 않은 불행이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웃집 차를 얻어 타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심각한 부상이라는 말까지만 들었기에
제발 숨만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고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은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 진짜인지 구분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누가 제게 독한 거짓말을 한 거라고 고백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은 남편이 몰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과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트럭은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을 굴렀답니다. 상대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운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무척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운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에게만 닥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시댁도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까무라쳤고 시누이들의 한스러운 통곡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생사를 다투고 있는 아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만 했거든요. 전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사정하고 또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아이 저렇게 보낼 수 없어요. 이제 저한테는 저 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발요.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지만 현재 뇌사 상태라서 언제 깨어날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응급수술은 잘 됐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어머님.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들은 좀처럼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내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엄마 하고 절 불러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중환자실에 두고 남편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살려줘요, 제발. 아직 좋은 인생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먼저 간 남편에게 눈물로 말을 해봐도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지켜주지 못한데도 우리 귀한 아들 저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원망을 억지로 삼키며 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 곁을 지켰어요.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고 한마디라도 더 말을 걸어줘야 우리 아들의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딱딱하게 굳은 아들 몸을 한없이 주물렀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기라도 하면 금세 벌떡 일어날 것 같다는 희망까지 가졌죠. 전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씩씩한데요. 분명히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줄 겁니다.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아들 녀석이 예전에 제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몇 년 전 아들은 제게 장기 기증을 신청했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저는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었죠. 젊은 애가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해? 엄마 두고 죽기라도 하려고? 에이, 누가 죽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죽더라도 가치 있게 죽고 싶다는 거죠. 저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난 우리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머리카락 한 올도 내줄 생각이 없으니까. 엄마,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더 오랫동안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해. 뇌사에 빠진 아들이 마치 제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오래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전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아들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귀한 내 자식 몸뚱이를 남에게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만 누워 지낸 지가 꼭 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들 옆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노란 꽃밭에서 흰 버선을 신은 아들이 절 흐뭇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눈빛도 맑고 볼도 발그레하니 안색이 참 좋았어요. 전 너무나 기뻐서 아들을 얼싸안고 펑펑 울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야 일어났구나. 이제야 일어났어.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엄마. 나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저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죄송해요, 엄마. 아니야. 엄마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 이제 우리 아들 일어났으니까 엄마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나 엄마 곁에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그래,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같이 지내자. 그런데 아무래도 나 아버지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 아버지한테? 왜 벌써 가려고? 엄마랑 더 있다가 아버지한테는 나중에 가면 되잖아. 아버지가 외롭잖아요. 아버지랑 낚시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으려고요. 그래도 이제 일어났는데 엄마 서운하게 왜 벌써 간다고 해? 엄마, 난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기운 내요. 네? 알았어. 기운 낼 테니까 좀 더 이따 가라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가봐야 돼요. 내가 또 보러 올게요. 네? 아휴, 왜 이렇게 급해? 조금만 더 이따가 가라니까. 어?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아들은 끝내 손을 흔들며 사라지더군요. 그런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뒤 눈을 떠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헛헛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침대에 곤히 누워있던 아들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들 녀석은 제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전 야속하게 떠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지요. 마치 심장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고 환한 햇살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스산한 겨울이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어요. 이제 아들을 제 품에서 떼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 수백 번 고민을 한 끝에 아들의 바람을 따라주기로 했죠. 저는 보호자로서 아들의 장기 기증에 동의를 했고 아들의 일부는 5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나서도 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남편과 자식을 잃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저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자식과 손자를 잃은 시어머니 또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연로하신 데다 건강도 좋지 못하신데 이런 일까지 겪어야 했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고 제만 남아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걱정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아가,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해. 썩을 놈이 어미랑 마누라 버리고 먼저 가버렸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아가, 그러니까 마음 야무지게 먹고 꼭 버텨야 한다. 어머니, 저 그럴 자신이 없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물도 안 넘어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그냥 애 아빠 있는 곳에 갈까 봐요. 예, 그런 소리 마라.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해.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면 세월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 어머니는 제가 무척 불안해 보이셨나 봅니다. 당분간 절 혼자 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예 저희 집에 짐까지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 절 대신에 밭일도 나가셨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제 입속에 손수 밥숟가락을 넣어주셨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그때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만큼 정신을 다 놓고 살았던 것 같네요. 내일은 나랑 밭에 좀 나가보자꾸나. 너희 밭인데 힘없는 나한테 전부 맡길 생각이야? 나가서 볕도 쬐고 바람도 쐬면 기분이 좀 달라질 거다. 어? 어머니, 저 논밭 처분할 생각이에요. 애 아빠도 없는데 가지고 있어서 뭐해요? 저 농사지을 정신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아니, 얘가 그래도 그럴수록 정신 챙겨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은 세상만사 다 귀찮고 힘에 부치겠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대도.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라. 숨이 막혀서 살기 싫어도 바득바득 살아야 한다. 어? 내 얘기 알아듣겠어?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흐느적거리는 저를 붙잡으려고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제겐 삶의 의지 같은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전 무슨 정신이었는지 쏟아지는 비를 전부 맞으며 농기구를 넣어둔 창고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기억에도 남아있질 않아요. 눈을 떠보니까 전 병원이었고 제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절 붙잡고 통곡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아이고, 정신 좀 드냐? 어머니, 대체 왜 그랬어? 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너까지 떠나버리면 난 어쩌라고. 어른들 가슴에 대못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야? 안 된다.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절 붙잡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가물가물한 정신에도 시어머니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손은 왜 그래요? 다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나 정신 좀 챙겨라. 어? 당시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고 나중에 친정엄마가 왜 시어머니의 손이 다쳤는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에 홀린 듯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된 저는 정신을 잃고 창고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어머니는 창고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했고 본능적으로 제 입을 억지로 열고 손가락을 집어넣으셨대요. 제가 삼킨 걸 모두 개워내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무의식 중에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힘껏 깨물었나 봅니다. 손가락이 절단된 상황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다른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결국 모두 토하게 하고 난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다행히 접합 수술이 잘 끝나서 손가락을 잃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손가락 제가 그랬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러셨냐고요? 이깟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도 우리 귀한 며느리보다 더 중하겠니? 나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었어. 그런데 딸처럼 생각하는 너까지 잃으면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어머니, 나 손가락이 떨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오직 네가 이대로 영영 눈을 뜨지 않을까 봐 그 걱정뿐이었어. 그러니까 다신 이런 짓 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겠니? 저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절 가만히 보시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셨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사진 속엔 남편과 아들이 잡은 물고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단다. 매일같이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들놈이랑 손자 녀석 얼굴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야 내가 저승에 가서도 우리 애들 찾을 거 아니냐. 이 늙은이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네가 약하게 굴면 어떡하니? 네가 이러는 거 먼저 간 애들도 절대 바라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가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아들 둘이었던 거 알고 있지? 둘째 놈이 20살이 되던 해에 비바람이 억수같이 쏟아지더구나. 저수지가 넘치고 지붕도 날아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 그런데 둘째 녀석이 축사를 보러 간다고 나섰다가 그만 흙더미에 깔려서 죽고 말았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서 비바람 속을 헤맸지만 사흘 뒤에야 그놈을 꺼낼 수 있었어. 흙투성이가 돼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내 아들이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생떼 같은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네 시아버지가 논두렁에 처박힌 채 죽고 말았지. 술에 잔뜩 취해 걷다가 심장마비가 왔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큰애도 죽고 손자도 잃은 거야. 이런 내 심정이 어떨지 넌 알겠니? 그랬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은 물론 아들 둘 전부를 먼저 보낸 셈이었죠. 저보다 더 아팠으면 아팠지 결코 덜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살려고 했다. 그래야 내 새끼들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 죽을 거면 같이 죽자. 나 혼자 있으면 뭐하니? 네가 또 죽는다고 하면 나도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으마.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하늘에서 이렇게 모질게 구는데 너도 힘들고 벅차겠지. 안다. 나도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아가. 우리 살자. 어? 그래도 이 악물고 우리 같이 살자. 어머니.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같이 살자는 어머님의 말 한마디에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가 조금은 아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께 의지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틴 거겠죠. 두 사람이 농사를 전부 지을 수는 없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겨두고 대부분 임대를 주었는데요. 그래도 여자들이 농사일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부대끼며 힘든 농사를 지으면서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흙을 만지고 볕도 쬐면서 바람도 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도 남편과 자식을 잃은 상처는 평생 동안 남겠지만 숨은 쉬어지고 밥을 삼킬 수 있을 만큼만 되어도 괜찮겠죠. 시어머니랑 그렇게 꼬박 5년을 넘게 살았어요. 함께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죠.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아픈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그 힘든 상처를 가슴에 안고도 뚜벅뚜벅 걷는 어머니 덕분에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았죠. 저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이 삶을 숭고하게 여기는 모습에 깨달음을 얻었달까요? 누군가 자신이 가진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임종하시는 순간에도 오직 제 걱정뿐이었어요. 아가, 난 이제 애들 만나러 가야 할 것 같구나. 그런데 널 두고 떠나려니까 자꾸 눈에 밟혀. 나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지? 네, 어머니. 제가 살아있어야 제밥도 챙기고 산소도 가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서 계세요. 저도 명대로 살다가 때 되면 따라갈게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심이 좀 되는구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 하나야. 네, 어머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당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듯 평안한 표정이셨죠.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가지고 있던 논밭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으로 나가서 큰 사업체를 하나 꾸렸어요. 무슨 사업이냐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그건 바로 무료급식 사업이에요. 결식 아동이나 노인분들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시작했죠. 이유는 딱히 모르겠지만 남은 제 인생을 타인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이런 제 결정에 대해 걱정들을 했지만 지금은 발벗고 나설 정도로 많이 도와주고들 계십니다. 군에서도 이런 제 사업에 여러 지원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아서 지역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 되었네요. 전달할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집집마다 가져다 드리는 곳도 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내어드리면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도시락을 배달해서 드리면 요구르트를 내주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삶은 절대 알 수 없었겠죠. 아, 그리고 작년에는 저에게 딸과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받고 죽은 아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잖아요. 아들의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절 찾아왔더라고요. 아들보단 한참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성인이 돼서야 감사 인사를 하겠다며 수소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처음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자신의 일부가 살아있으면 자신이 숨쉬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겠냐던 아들 말이 생각나면서 정말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절 향해 환히 웃는 것 같았어요. 기특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저와 인연을 맺고 급식소에 자주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일도 거둡니다.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절 찾아와서 절 챙기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자식들이 여러 생기는 바람에 요샌 복에 겨워 살고 있네요. 최근에 남편과 아들 꿈을 꾸었는데요. 푸르디 푸른 물가에 낚시대를 들이운 남편과 아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좋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다가갔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를 보이며 환하게 웃는 겁니다. 당신 왔어? 나 이제 왔어요. 그런데 고기는 많이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요? 그럼 얼른 집에 오지. 왜 아직도 낚시를 하고 있어요? 어, 낚시 핑계로 우리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그랬지. 뭐해요? 아유, 당신도 참. 제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니까 남편 옆에 있던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봅니다. 역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이러더군요. 엄마도 여기 와서 앉아볼래요? 그냥 이렇게 낚싯대만 잡고 있어도 기분이 참 좋아져요. 엄마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뭘. 그래도 이리 와봐요. 어서요. 아들의 성화에 조심스레 낚싯대를 잡았는데 뭔가 덜컥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남편과 아들이 천천히 줄을 감으라며 가르쳐 주더군요. 우와, 우리 엄마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큰 잉어를 잡았대? 안 그래요,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낚시는 네 엄마가 선수 같다. 우리는 명함도 내밀질 못하겠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깔깔 웃어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잉어를 다시 물속에다 풀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전 애써 잡은 잉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물었죠. 아유, 어머니, 그 아까운 걸 왜 풀어줘요?
고아 먹으면 참 맛있었을 텐데. 그만하면 됐어. 잉어는 영물이라 풀어줘야 복 받는 거야. 그나저나 아가 고생 참 많이 했다. 네? 무슨 고생이요? 사느라 고생이지 무슨 고생은. 우리는 여기서 좋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니도 참, 다 같이 함께 살면 좋은 걸 왜 저보고 따로 살라고 하세요? 제 핀잔에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는 따사롭게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나서도 마음이 뭉클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었답니다. 그 꿈을 잘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격려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급식소 문을 열었는데요. 그날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급식소에 찾아온 군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여기가 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됐어요.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지정이 되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이제 직원들 인건비나 재료비 걱정 없이 사업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것 말고도 세금 부분이나 애 먹고 계신 부분들도 다 처리가 될 거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군청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이젠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복지사업으로 승격이 된 것이죠. 전 어울리지도 않는 소장이라는 감투도 받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식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급식소 직원들도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적게나마 급여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하니까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잉어를 풀어줘야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만 이래서 그 커다란 잉어를 물가에 놓아주셨나 봅니다. 그 덕분에 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우리 아들과 남편 보는 날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저처럼 까마득한 절망에 빠져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요. 간신히 숨만 쉬어지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라고요. 그리고 나면 꼭 희망이 서서히 찾아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한 봄날 보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